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 중인 삿바 애청자입니다. 이 사연 채널을 보다 보면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이런 거 보면 시집 못 간다. 장난스레 하는 말이지만 저는 거기에 웃으며 화답하곤 합니다. 어차피 시집은 안 갈 거야. 나 혼자 쭉 이대로 살련다. 네, 저는 재혼을 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이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시댁은 정말이지 최악의 시댁이었고 전 이미 이 사연 채널에 제보하기 전 여러 곳에 제 한탄글을 올렸을 만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다시 결혼을 해서 시댁과 모자란 남편을 감당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실 테니 하나씩 차분히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취미활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에만 치여서 하는 타입이었어요. 요즘 말로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연애나 취미나 이런 것엔 딱히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냥 제 일만 하며 사는 게 저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대를 걸쳐 30대 중반에 오니 주변에서 더 초조해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빠가 심하셨어요. 딸, 우리 딸이 결혼 안 하겠다는 독신주의자인 건 아는데 아빠는 좀 그래. 우리 딸처럼 이쁘고 똑똑한 여자가 시집 안 가고 이러는 거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딸 정도면 줄 설 남자들이 수두룩 빽빽일 텐데 말이야. 아빠는 너무 아쉬워. 아빠 무슨 수두룩 빽빽까지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빠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아직은 비혼주의긴 하지만 혹시나 만약에 좋아하는 남자 생기거나 하면 결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이지? 그래, 결혼해야지. 우리 딸 잘 생각했다.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비혼주의자에서 약간 생각을 바꿔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마치 어린애처럼 방방 뛰셨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친정아빠와 저는 무척 관계가 끈끈한 사이였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시면서 아빠가 저를 맡아서 키우게 되었거든요. 어머니와는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사이로 지냈고요. 사실상 어머니는 저를 버린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어쩌다 연락하면 연락은 네 아빠 통해 해라 라고 차갑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아마 다른 아이들이었다면 방황도 했을 테고 힘들었을 테지만 저는 뭐든 아낌없이 제게 사랑을 주시던 아빠 덕분에 학교 생활도 잘 마치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별로 들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말할 것 같으면 체력은 우락부락 하신데요. 속은 한없이 순둥이이신 그런 스타일이세요. 겉모습만 보면 약간 무섭다는 인상이 강해서 친구들도 처음엔 저희 아빠를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아빠를 아저씨라고 곧잘 부르며 거리낌 없이 대했죠. 그리고 아빠는 사랑을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도 아낌없이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보통의 아빠들이랑은 다른 점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하곤 했어요. 우리 민주는 아빠한테 있어서 보물 1호야. 아빠가 얼마나 우리 딸을 믿고 사랑하는지 알지? 참 아빠. 그런 끈적거리는 말 그만해. 나 부끄러워 죽겠어. 아빠 오늘도 동네 아줌마들한테 갑자기 내 자랑하고 그랬다며? 공부 잘한다는 소리 못하러 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서울대 갈 성적도 아닌데. 서울대까지는 아니어도 명문대 갈 실력인데 그 정도면 동네방대 떠들고 제껴야지. 우리 딸은 성적 순위도 손가락 5개 밖으로 넘어간 적이 없는데 아빠는 민주 너 대학 가면 플랜카드라도 걸고 싶은 심정이야. 그 말에 절대 그러지 말라고 반색하며 저도 슬그머니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큰 지지대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침반과 같은 분이셨어요. 또 저를 키우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 정착하기까지 그 숱한 고생을 하시고 그러시면서도 힘들다는 티 한 번 내지 않으신 안쓰러운 분이었죠.
그러니 그런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노처녀로 지낸다는 것은 아빠에게 퍽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은근슬쩍 자신의 지인에게 소개받은 남자가 한 명 있다고 만나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왔어요. 솔직한 마음은 거절이었는데 아빠의 말이니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해. 아빠가 듣기로는 사람이 성실하고 인성도 괜찮다고 하더라. 건너 지인이라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조건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니까 민주 네가 잘 봐봐. 알았지? 마음에 안 들면 걷어차버리고. 아빠는 소개팅 자리 전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 화이팅 구호를 넣으셨는데요. 저와 그 남자가 이어지길 바라는 그 반절한 마음이 약간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아빠를 생각해 억지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어쩌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날 이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의 첫 만남 자리에서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전 남편 역시 제게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거기다 둘 다 비혼주의를 지향했다는 점도 같았어요. 여러 부모에서 공통점이 많다 보니 감정이 커지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난 솔직히 민주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지 몰랐어. 그 자린 나도 우리 엄마 도촉 때문에 나간 자리였으니까. 사실 나는 그냥 한 기업의 연구원이고 평범한 직장인인데 어떻게 보면 너라는 멋진 사람 알게 되고 사귀고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우리 오빠 말 이쁘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오빠가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고마워. 나는 우리가 직업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니까 잘 살 거라고 생각해. 그 누구보다도. 우리 얼른 결혼해서 아이 계획도 갖고 행복하게 살자. 누구나 그렇겠지만 첫 시작은 화기애애 그 자체였죠. 여기서부턴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저는 남편과 그 누구보다 잘 살 거라고 생각했고 당시 남자친구를 소개받았던 친구들도 모두 저희 둘이 잘 어울린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친정아빠.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손을 꼭 붙들고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과 반대로 시댁은 약간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부정적인 쪽이었답니다. 일단 시어머니 쪽은 깐깐하신 편이었고 남편보다 7살 위였던 시누이는 밉상인 스타일이었답니다. 눈치가 별로 없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그런 스타일이요. 시댁 부모님들을 처음 뵙는 그날 모두의 성격이 파악되었습니다. 어머나, 엄마 나는 주원이가 도대체 누굴 데려올까나 늘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지랑 똑같이 범생을 데려오나? 난 이것도 웃기고 신기한 것 같아. 아, 예비 올게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난 그냥 신기하다는 거지. 둘이 똑같이 안경 쓰고 저러고 앉아있으니까 무슨 1+1 같잖아. 뭘 똑같니 똑같긴. 우리의 학벌이 더 위인데. 너 말 조심해라. 아, 엄마 갑자기 무슨 학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 그만하세요. 불편해요. 어머 아내 될 사람이라고 벌써부터 싸고 드는 것 좀 봐. 세상에 얘한테 이런 구석이 있었어? 참나 웃긴다 웃겨. 지 눈 하나 잘 챙겨줄 것이지. 아무튼 우리 주원이 착하고 심성 바른 애라는 건 만나봐서 잘 알죠? 잘 부탁해요. 워낙 순해서 손갈 데 없는 애긴 하지만 나랑 얘가 나이 차이 많이 나서 어렸을 땐 막 엄마처럼 키우고 했었거든. 네, 주원 씨한테 형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때 표정 관리를 무진하려고 애썼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누나라는 사람은 뭐가 웃긴지 혼자 계속 까르르 까르르 거리며 자기 동생한테 잘하라는 둥 그런 소리만 나불대고 있고 시어머니는 저를 약간 노려보는 눈길로 탐색 중이었습니다. 눈길이 얼마나 강한지 제 옷이 곧 뚫릴 것 같더군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이고 하니 딱히 재질을 걸진 않으셨던 것 같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제가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인 게 분명했습니다. 참고로 시아버진 시어머니의 눈치를 계속 보시는 것이 이 집안의 주도권이 시어머니에게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건 눈치만 보셨으니까요. 그러다 나중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께서 다이어트 중이란 소리를 듣고 제 나름대로 적절한 화제를 꺼내었는데요. 요즘 스테비아 커피 믹스라고 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커피 이야기를 일부러 꺼낸 것입니다. 정적이 불편하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 왜? 갑자기 그런 얘긴 왜 꺼내니? 내가 뚱뚱한 것 같으냐? 네, 아니요. 전 그게 아니고 주원 씨한테 어머니께서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들어서요. 혹시 모른다면 소개해드리려고 말 꺼낸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좀 기분이 그렇구나. 내가 뭐 다이어트인지 모시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해버리면 살 빼란 말밖에 더 되니? 어른한테 처음 인사 어려운 자리에서 별로 적절하진 않은 말 같은데. 네? 근데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됐다. 조심히 가라. 여보, 나는 머리가 아파서 방에 누워있을게요. 밥은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든가 해요. 그리고선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시어머니 뒷모습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무얼 잘못했나요? 이건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치 제 흠을 잡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먹이를 낚아채듯 괜한 꼬투리를 잡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내 시집살이 왠지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엄마와 있었던 일 많이 당황했지?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 결혼하고 나서 별로 만날 일도 없을 거고 사실상 말만 가족이지 우린 우리끼리 사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정말이지? 그럼 자기만 믿을게. 이런 일 있으면 오빠가 중재해줘야 돼. 남자들이 결혼 생활할 때 제일 잘해야 하는 게 중재인 거 알지? 솔직히 나는 시어머니 성격 맞출 자신 없어. 유독 나한테 퍽퍽하게 대하시고 나 솔직히 당신 어머니 무서워.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 나만 믿어. 하지만 자신이 다 책임지다던 남편의 말은 참으로 힘이 없었네요.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사건이 터졌는데요. 바로 신우이가 그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신우이는 4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노처녀였는데요. 물론 결혼할 뻔한 남자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본인 말로는 을사에 아주 잘나가는 집안의 자제분이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신우이 말이니 믿을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만들어 데리고 왔는데요. 한눈에 봐도 약간 껄렁한 이미지에 질이 그닥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문신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온몸에 문신이 도배되어 있고 중간중간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데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가족이 될 사이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분위기를 맞추었어요. 신우이도 시집 간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엄마, 나 우리 자기랑 결혼할 거니까 잘해줘야 돼. 남동생만 이뻐하지 말고 우리 자기한테도 잘해줘야 돼. 아빠도 알지? 그리고 여기는 우리 올케.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명 어떤 사건이랄 게 없었던 분위기로 마무리가 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신우이가 제 표정을 지적하고 나서는 겁니다. 올케, 뭐 불만 있어? 뭐가요? 아니, 왜 우리 그이한테 표정이 그런 식이야? 저는 결단코 예의를 지키지 않은 적도 없었고요. 말조차 섞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기에 황당했죠. 남편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신우이는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데려온 남자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못 벌 것 같으니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 형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모르지. 올케는 대기업 연구원이고 자기 입으로 좋은 학교 나왔다고 떠벌리고 다니니 사람 무시하기 딱 좋잖아. 아, 제가 언제 사람을 무시했다고, 아니 언제 떠벌렸다고 그래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억울하네요. 기가 찼습니다. 거기다 이어지는 말 역시 저를 단단히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올케 그거 알아? 어차피 애 낳고 나면 다 경력 단절되고 흔하디 흔한 아줌마 될 거야. 올케가 아무리 학력이 빵빵하고 직업이 있어도 그거 다 어차피 먼지처럼 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잘난 척 적당히 해. 알았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올케 집안 변변치 않잖아. 우리 그이 집안엔 땅도 있고 꼬마 빌딩도 있어. 전 그때 알았어요. 신우이에게 자격지심이 있다는 것을요. 거기다 열등감까지요. 자격지심에 열등감까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쉬운진 말 안 해도 아시죠? 하필 제가 그 샌드백이라 더 서러웠습니다. 참아서 호구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기에 신우이에게 한마디 짚고는 넘어갔습니다. 저기요 형님, 조금 어이가 없네요. 저를 왜 이런 억측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망언을 하세요? 형님이 하신 말 기분 나쁘네요. 제가 말실수한 게 있다면 저도 인정하고 잘못됐다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형님, 앞으로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집안 이야기 꺼내는 건 도가 지나친 발언 아닌가요? 뭐야? 어머, 어디 나보다 어린 게 벌써부터 바락바락. 엄마, 얘 말하는 거 들었어? 아, 나 진짜 너무 모욕적이야. 이런 치욕이 어딨어? 엄마, 정말 나 너무 서럽다. 야, 너도 듣고만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네 마누라가 지금 누나한테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내 와이프가 다 맞는 말 했구만. 뭐가 문젠데. 누나야말로 자중해. 적당히 하라고. 자격지심도 적당히 있어야지.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면 마음이 편하냐? 나도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지만 다음번에도 누나가 이런 식으로 내 와이프한테 괜히 시비 걸고 막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의 시원한 말 한마디에 신우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뭐라 한마디 하려다 남편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 말씀을 못 대시고요. 아무쪼록 그러고 나니 남편이 많이 미안해했어요. 자기 누나의 망언 때문에 괜히 상처받는 일이 생겼다고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신우이와 한바탕 했을 텐데 남편 얼굴 보고 넘어가 주었습니다. 아, 근데 왜 도대체 이놈의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더 전입가경으로 치달은 건 신우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랍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늘 엄하고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그날따라 남편도 없이 저 혼자 부르신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긴장이 되었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 속으로 온갖 추측을 다 하고 있었죠.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너도 내가 왜 불렀는지 궁금할 테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아마. 네 신우가 이번에 결혼하는 거 알지? 네, 알죠, 어머니. 결혼 자금을 좀 보태줘야겠다. 많이는 필요 없고 한 5천 정도만. 네? 5천이나요? 반응이 왜 그러냐? 너 저번에 우리한테 자랑했잖아. 니네 친정아버지 땅 재개발 지역에 들어갔다고 돈 받게 생겼다고. 그 돈 어차피 너한테 주실 거 아니니? 그럼 돈이야 차고 넘칠 텐데 뭐가 문제니? 네 신우 도와준다 생각하고 돈 좀 보태줘라. 물론 네가 도와주면 걔가 알아서 나중에 너 챙겨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순간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얼굴에 한숨을 뱉어버렸어요. 정말 맡겨놓은 돈 찾는 모양새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부탁하는 말투도 아니었어요. 마치 당연히 좋아하는 것처럼 손을 내미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남편이 올 시간 다 됐다며 상의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하곤 잽싸게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순간을 또 놓치지 않으시더군요. 상의? 그렇게 뭐 있어? 걔는 무조건 빌려주라고 할 거야. 아무렴 자기 누나 시집 가는 건데 당연히 빌려줘야지. 너만 돈 입금하면 돼. 자, 여기 계좌번호 있으니까 여기로 돈 넣어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한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해주면 네 신우가 좋아할 거다. 아이, 근데 표정 왜 그러니? 설마 빌려주기 싫은 거야? 어머니 죄송한데 일단은 저 혼자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요.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그 돈을 저한테 주시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아니 사돈은 왜 대체 그 돈을 여태 쥐고 계시다니? 외동딸인 네가 아니면 누구한테 주려고? 아님 시골 사시면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뭐 농기계라도 사신다냐? 나 참 어이가 없네. 돈 욕심 없어 보이던 양반이. 저희 아빠가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불에 데인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왜 도대체 아직 그 돈을 주지 않았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골에 사시는 저희 아빠를 욕보이는 망언을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저도 슬슬 열이 받았습니다. 사실 친정아빠 땅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돈이 생긴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받지 못했고 아빠에게 일부러 나중에 받겠다고 말해두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요. 분명 돈이 생긴 걸 알면 벌떼처럼 꼬일 사람들, 제 시댁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거 그냥 나중에 받을래. 아빠도 하고 싶은 사업 있다며 농업적으로 뭐 생각해두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거 해. 나는 괜찮아. 지금 신랑이랑 잘 벌고 잘 쓰고 있는데 굳이 필요 없어. 그래도 돈은 쥐고 있으면 좋아. 다름한 말고 받아둬.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애 낳으면 돈 쓸 일 천지야. 아빠께선 극구 저에게 지어주고 싶어 하셨지만 거절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이유를 슬쩍 흘리자 진지한 표정이 되어선 알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걱정도 하셨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을 하며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남편의 말이라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남편의 반응이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아빠 돈 당신 누나 결혼하는데 보태래. 그것도 5천이나. 뭐? 아니 엄마는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내가 못 살아. 근데 있잖아. 그냥 차라리 주는 거 어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아빠 돈을 왜 형님한테 줘야 하는데.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 그 돈 안 받았어 아직. 돈이야 당신이 장인어른께 달라고 해서 받으면 되지. 내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우리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셨대. 권고사직 당하시고 요즘 쉬고 계시대. 그래서 집에 돈 나올 구석이 없나 봐. 엄마는 여태껏 일해본 적도 없는 분이라 밖에 나가서 일은 절대 안 하신다고 하시고. 그러니 어쩌겠어. 두 분 노후도 막막한데. 지금 우리한테 용돈 안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야. 누나 결혼식 돈 보태달란 말도 노후 때문에 더 그러시는 걸 거야. 그냥 효도한다 생각하고 이번에 해드리면 엄마 아빠도 더 말 안 나오지 않을까? 시아버지는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셨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 때문에 저에게 그 돈을 부탁하신 거라고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만약 이 돈을 해주지 않는다면 분명 여러 해 동안 저를 괴롭히실 테고 언젠가 용돈도 요구하실 텐데 그냥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가다듬고 있을 그때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케 너무 고마워. 언니한테 들었는데 올케가 돈 해주기로 했다며? 나 너무 감동받았지 뭐야?
우리 올케가 이렇게 마음 넓고 넉넉한 사람인지 몰랐네. 알았으면 진즉 잘해줬을 텐데. 아무튼 올케, 내가 너무 고맙고 사랑해. 가족 좋다는 걸 이럴 때 느끼네. 내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올케 선물은 명품백으로 해줄게. 아,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을 드리기로 했다고요? 당황한 저에게 신우이는 자기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방금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을 받았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혼란스러워할 때 문득 남편이 떠올랐고 전화를 해 물어보자 남편은 순순히 고백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걸 왜 날 상의도 없이 당신이 멋대로 결정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안. 나는 당신도 내 의견에 동의하는 줄 알았어. 아니었나? 아무 말 없길래 그런 줄 알았지. 정말 남편이 이토록 원망스럽고 싫었던 적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왜 그걸 제 상의도 없이 자신이 결정한 것인지, 그것도 제 돈도 아닌 아빠 돈을 말이에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돈은 못 해드리겠다고 정확히 못을 박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은 못마땅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장인어른도 동의하셨어. 우리 집 일인데 흔쾌히 주시겠다고 하더라고. 뭐? 당신 우리 아빠한테까지 말한 거야 이걸?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아빠한테까지 말할 수가 있나요? 전화로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빠를 보러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흥분해서 씩씩거리는 저를 앉혀놓고 차분히 말씀하시더군요. 당신께서 제가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게 싫으시고 이번에 돈을 주면 아마 잠잠해질 테니 자신도 오래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요. 그리고 재개발로 받은 액수가 워낙 상당해서 5천은 가뿐하다며 버리는 돈 셈치고 주어도 괜찮다고요. 아빠 그래줘요. 그건 아빠 돈이잖아요. 나는 싫어요. 민주야, 이번만은 아빠 의견 따라줘라. 아빠도 이미 장서방한테 말 다 해둔 거고 이제 와서 물으기 싫어. 그깟 돈 없다 치면 그만이야. 아빠가 딸 생각해서 그 마음에 주는 거니까 너도 아빠 마음 좀 알아줘. 응? 아빠의 의견이 강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돈은 시누이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돈을 건네드린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해물탕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을 음식을 한 상 차려주셨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 게 행운이라나 뭐라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가득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냥 어색한 얼굴로 앉아 갈비나 뜯다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단단히 실망한 뒤라 집으로 오는 길에도 별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연신 제 눈치를 보았고요. 본인도 잘못을 한 건 알아서 그날부터 시키지 않은 집안일이며 뭐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에게선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문자를 받고 한참이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한테 삐지지 말고 아빠가 늘 너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만 알아줘. 아빠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결혼하고 난 뒤 아빠에 대한 소중함, 애틋함을 더 느끼는 일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너무나 철렁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이 일로 시댁도 남편도 제 머릿속에서 싸그리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저를 애지중지 키우신 친정아빠가 갑작스레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울면서 곧장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빠는 파리한 기색으로 수액을 맞고 계셨죠.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니 약간은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환자분께서 말씀을 안 하셨나 봅니다. 환자분 지금 대장암이십니다. 수술도 받으셨어요. 네? 우리 아빠가요? 말도 안 돼. 네, 대장암 3기이십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듯이 오열했습니다. 친정아빠가 요즘 따라 연락이 뜸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큰 병을 앓고 계시리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아빠를 부르며 왜 진작 말씀하지 않았냐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저를 걱정시키기 싫었다고 어차피 나을 암인데 뭐하러 말을 하냐고 하더군요. 아픈 기색이 완연한데도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웃어 보이시는 아빠를 보니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저는 일단 아빠가 건강을 되찾으실 때까지 병원에서 직접 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제가 있으니 좋다면서 허허실실 웃으셨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아빠가 홀로 시골에서 그저 잘 살고 계실 거라고 그냥 넘겨짚은 저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왜 아빠는 강해서 뭐든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햇볕에 그을린 아빠의 얼굴이 너무나 애기처럼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댁에서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가 음식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얼른 이쪽으로 건너와라. 내가 이 음식 다 하려니까 허리가 아파 죽겠다. 어머님, 그게요. 제가 지금 친정아빠 병원이라 병간호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혹시 이번 생신만 형님과 함께 하실 순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아빠를 간호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빠가 대장암이라는 건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어진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얘, 네 아버지 심각한 병도 아니라며? 아니 물론 사돈어른 그렇게 된 건 나도 안타깝지만은 그럼 이 음식 내가 다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시아버지 1년에 딱 하루 있는 생일인데 그걸 내팽개치냐 이 말이야. 며느리로서 할 일은 하면서 네 아버지 간호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시어머니는 절 향해 몹시 화를 내시며 당장 이리로 건너오라고 펄펄 날뛰었어요. 순간 거기에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워낙 컸던지라 옆에 있던 아버지가 잠에서 깨신 거죠. 아니 지금 설마 사돈어른이냐? 너 보고 오라는 거야? 시아버지 생일상 차리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역시 노여움에 차신 거죠. 시어머니는 아빠가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망언을 이어나가셨어요. 너 당장 여기 안 오면 내가 네 아버지 병원으로 찾아가서 너 끌고 올 줄 알아. 그 꼴 보고 싶으면 계속해서 뻗팅겨봐라. 그래,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자고. 이젠 아주 하다못해 며느리까지 날 이겨먹으려고 드네. 옆에서 시아버지가 작게 그러지 말라 말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거기다 실수로 스피커폰을 누르는 바람에 우렁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병실을 쩌렁쩌렁 울려댔습니다. 저는 못 가요, 어머님. 의사 전달했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너 끊지 마. 야, 끊지 말라고. 끊기만 해봐. 저기요, 사돈어른 접니다. 네, 민주 아버지요. 우리 애가 제 병간호하느라 힘에 부쳐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번만 양해해 주실 수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빠가 갑자기 전화를 바꿔들자 여기엔 당황을 하셨는지 별 말씀을 못하시고 말을 버벅거리시더군요. 아빠는 차분히 말씀을 하시다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런데 이때 가슴이 아팠던 것이 친정아빠는 당신의 돈을 그리 내어주시고도 제가 괜히 흠집 잡힐까봐 저에게 그냥 가보라고 재촉하시더군요. 어차피 자신은 여기서 병실 사람들과 평소처럼 수다 떨고 핸드폰 보며 쉬고 있으면 된다면서요. 네 시어머니가 지금 허리를 다치셔서 힘드신가 보다. 이럴 때 가면 어른들이 아마 좋아할 거야. 내색은 안 하셔도.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만 가봐. 제가 그러기 싫다 해도 아빠의 마음 불편해질까봐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면서도 너무 찝찝하고 불쾌했죠. 괜스레 눈물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요. 왜 내가 지금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러 가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옛날엔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제 일이 되니 다르더라고요. 남편도 제 편이 아닌 것 같고 시댁은 막장이고 시어머니는 진상이고 정말 다 역겹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해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님 팔짱을 꼬고 절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금태 두른 며느리 왔네. 안 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왔냐? 네 아버지가 너 못 간다 해서 나랑 네 시누이가 아주 땀을 한 바가지 흘려가면서 일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일 다 끝나니까 오네. 저기 올케,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친정아빠 병간호 한다는 핑계로 우리 아빠 생일 내팽개쳐버리는 거, 그거 우리 아빠 입장에선 엄청 속상한 일이야. 알아? 올케도 이번 건 좀 너무했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저를 쏘아대는 사이 저는 더 화가 치밀고 있었어요. 그 사이 낀 시아버지는 이도저도 못한 채 말씀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일날 죄인이 된 듯한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그런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여기서 더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할 말은 해야 했어요. 형님, 어머님, 제가 다른 일로 못 온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만하세요. 두 분이서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쥐잡듯 들들 볶는 거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날 제 남편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남편은 안 부르고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뭐라고? 아니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왜 걔가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해?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었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이 말씨름에 환멸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아빠 돈을 5천이나 받은 시누이는 시어머니 말에 얼씨구나 맞다 맞장구를 쳐가며 버릇없는 며느리로 저를 몰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비밀번호 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온 거였어요. 자다 일어난 새집 모양의 머리로 들어온 남편은 잠시 이광경을 보다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울먹이며 그대로 상황을 설명했더니 남편은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 참, 당신도 적당히 하지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 사람이 늘 중간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아 엄마 누나 이해해줘요. 이 사람이 요즘 장인어른 때문에 신경이 많이 예민하고 날카롭잖아. 실화일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제가 한마디를 하려던 차에 시어머니가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아들, 나 날카로운 며느리 비위 맞추기 힘들어.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다고. 아까는 제가 뭘 하는지 아니? 너는 왜 안 부르고 자기를 부르냐고 그러더라. 아니 네가 무슨 요리를 할 줄 안다고 저런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아, 난 아무튼 제 비위 못 맞추겠으니까 네가 어떻게든 해봐라. 마누라 교육을 잘 시키든 기를 잘 들이란 말이야. 교육을 시키란 말에 화가 나 제가 획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을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당신 아들 반품할 테니 데려가라고요. 허나 이 끝은 너무나 기막히게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참다 못해 한마디를 지르신 것이었어요. 아 그만들 좀 해. 시끄러워 죽겠어. 그깟 생일 안 차려줘도 되니까 당신도 며느리 그만 잡고. 시아버지가 정리를 해버렸으니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댁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러워 눈물이 흐르려는 걸 꾹 참으면서요. 남편과는 냉전에 돌입했습니다. 각방을 쓰고 말 한마디도 섞지 않은 채 그렇게 제 나름의 시위를 이어간 것이었어요. 웃긴 건 남편도 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 아침상 차려먹고 설거지도 안 한 채 그대로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땐 술에 잔뜩 취한 채 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귀마개를 하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의 아이 계획도 없던 걸로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더더욱이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저희 친정 아빠의 병이 차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바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안 했지만 아빠는 다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근심과 걱정 어린 마음에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를 터놓을 수 있는 형제 자매도 없었으니 더 그랬죠. 그때는 처음으로 나에게 친정 식구가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그 자리를 다 채워주고 계셨다는 걸요. 엄마의 자리도 친구의 자리도 아빠는 마치 그게 당신이 해야 할 몫인 것처럼 알게 모르게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그것을 미처 몰랐던 부끄러움에 속절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야, 힘들지? 아빠가 아프니까 우리 딸이 고생이네. 아니야, 고생이긴. 아픈 당사자인 아빠만 하겠어?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냥 아빠가 얼른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어제 교회 가서 기도드렸어. 나는 그런 신 믿지도 않는데 얼른 아빠 나아지라고. 아빠는 저의 마음을 안다는 듯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온기에 눈시울이 또 한 번 붉어졌어요. 그렇게 간절한 희망으로 아빠를 간호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저를 향해 스치듯 말을 하는데 그것이 또 도화선이 되어 저와 남편의 사이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당신 허구한 날 거기 왔다 갔다 하느라 집안일은 완전히 엉망되고 있는 거 알아? 거기다 이번엔 회사까지 퇴직한다고? 아니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어르신들 병이야 자연스레 안 좋았다 좋았다 할 건데 그때마다 다 내팽개치고 거기로 갈 거야? 당신은 가만 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무슨 효녀 심청도 아니고 그러는 거 좀 웃긴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퇴사한 게 당신한테 무슨 영향이 간다고. 아, 우리 집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서? 그리고 우리 아빠가 지금 생사의 고비 넘기며 힘겹게 버티시는 중인데 유일한 자식인 내가 그 곁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발끈하며 본심을 꺼내놓더군요. 자신은 처음부터 자기 엄마에게 반항하는 제 모습이 꼴보기 싫었는데 꾹 참고 편 들어줬다고. 근데 이제는 모든 걸 제멋대로 결정하는 게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나도 당신한테 질릴 만큼 질렸어. 참나 가진 거 없는 출신에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했더니 땅을 치고 후회한다. 남편은 저에게 날카로운 말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비수를 그대로 맞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결정해야겠다고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요. 지금껏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무서워 선뜻 결정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 역시 그러자고 동의했습니다. 그래 갈라서자. 나야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남편의 호기로운 말에 저 역시도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결정은 내렸지만 아직 병이 완쾌되지 않은 아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빠에겐 조금 이따 말하기로 하고 시댁에 먼저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나 예상한 반응대로 박수라도 짝짝 칠 기세로 그러더군요. 진즉 이혼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아주 늦어졌네. 너야말로 회사도 그만두고 경력도 끊겼는데 이제 뭐하고 살려고 하니? 네 아버지 돈도 다 떨어졌을 텐데. 우리 주원이 같은 남편 잡은 걸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주제도 모르고 까분 거 평생 후회할 거다. 누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하려고 하겠니? 어머니, 지금 제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실 때가 아닐 텐데요. 저 잘 살 거예요. 어머님 아들보다는 훨씬요.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아드님 걱정이나 하세요. 회사에서 평판 안 좋고 일 안 해서 곧 잘릴 위기에 놓인 사람을 걱정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 누가 잘리긴 잘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네. 사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빠에게 받았던 금액을 일부분 속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게로 넘어올 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재개발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2채나 사고도 남을 돈을 받으셨고 실제로 건물을 사서 그곳을 제 명의로 해두셨습니다. 당신께서 몸이 다시 아파지시고 나니 혹시 모를 일을 걱정하시면서요. 민주야, 혹시나 아빠가 잘못되면 이 돈으로 편히 살아야 한다. 물론 잘못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빠,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아빠 낫게 할 거야. 저의 간절함을 드디어 하늘이 알아주신 건지 아빠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을 때쯤부터 몸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골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아빠가 제 명의로 해둔 건물을 관리하며 그 주변에 집을 하나 샀고요. 이제 남편과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혼자가 될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광경을 보고선 순순히 남편과 이혼해줄 생각을 접게 되었는데요. 잠깐 집에 두고 온 짐이 있어 가지러 갔다 그만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듣게 된 것입니다. 둘 사이는 못해도 1년은 되어 있었어요. 상간녀는 언제 이혼하냐며 남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바람 폈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못 참아. 곱게 이혼은 안 되겠다. 바람? 야, 증거 있어? 웃기고 있네. 제가 나중에 남편을 추궁했을 땐 뻔뻔하게 둘러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미 전 그날 업체를 통해 증거자료를 다 수집했는데 말이죠. 상간녀와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사진,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사진, 둘이 놀이공원에 간 사진들을 보며 부들부들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망할 놈, 네가 끝까지 화를 자초하는구나. 그런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너 요즘 놀고 있지? 내가 마지막으로 너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제의하려고 한다. 여기 와서 집안일 좀 거들어라. 네 시누이가 이번에 강남의 개포동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집이 워낙에 넓어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하는구나. 아, 물론 돈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걸로 친정 아버지 병원비 보태라. 그래요? 잘 됐네요. 갈게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참에 제가 가진 건물을 밝힐 겸 시댁 식구들을 짓밟아주려고 다짐했어요. 지금까지 당한 일 그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주소를 받아 시누이 집에 가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웃으며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리고 거기엔 남편의 상간녀까지 있었습니다. 셋이서 오붓하게 티파티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 다른 앞치마를 하나 던져주며 시누이 옷들을 세탁하는 것부터 시켰습니다. 잘 봐야 한다. 드라이 클리닝 할 옷도 있고 손세탁 할 옷도 있으니까. 우린 마저 얘기 나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근무하신 지 5년 됐다고요? 저는 찬밥 취급을 하며 그들은 저들끼리의 대화를 오붓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저의 존재를 알고 있어 약간 흠칫하는 기색이었지만 못내 대화를 이어가더군요. 저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억눌러가며 세탁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세제를 넣고 드라이클리닝 하루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세탁기를 돌려버렸어요. 그 와중에도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우리 아들이 성질이 고약한 나쁜 애를 만나서 얘는 여자복이 없나 보다 했어요. 아가씨 보니까 근데 아닌가 보네. 우리 애가 여자복이 있었어. 그러게나 말이야. 그나저나 그 팔찌 유명 브랜드 팔찌 아니에요? 나 너무 갖고 싶었는데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린다 올케. 올케라고 불러도 되죠? 저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빨래가 다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잘했는지 검사하러 오더라고요. 역시나 세탁한 빨랫감들을 보더니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상상하진 못했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옷걸이로 마치 짐승을 패듯 저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악하는 비명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엎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질을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아파요. 아프다는 말을 겨우 꺼냈을 때쯤 시어머니는 잠시 매질을 멈추더니 씩씩거렸습니다. 내 아들하고 이혼한다는 말 면전에 대고 했을 때도 괘씸해 죽을 뻔했는데 이게 감히 어디 옷을 대충 빨고 지랄이야. 저는 거의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애초에 제 진짜 정체를 밝히겠다는 계획은 무너졌고 가슴이 터져나갈 것처럼 아팠어요. 그 와중에 생각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저희 친정아빠뿐이었습니다. 아빠, 저 맞았어요. 아빠, 나 이혼하고 싶어요. 기다려라, 딸아. 아빠만 믿어. 거기 어디니? 주소만 보내봐. 기다려라, 딸아. 아빠만 믿어. 거기 어디야? 주소만 보내봐. 아빠는 울먹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차분히 대응하시더니 곧 여기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나 이렇게 빨리 오실 수가 있었던 건지 제가 카페에서 몸을 추스리는 동안 이미 도착하셨더군요. 그리고 전 놀랐습니다. 아빠의 손에는 곡괭이가 들려져 있었어요. 아빠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곡괭이로 물건들을 다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와 시어머니, 시누이, 세 여자 모두 아빠의 행동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조차 말리지 못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분노하신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해? 거지 집안이랑 상종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자, 당신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우리 딸 앞으로 있는 건물이니까 똑똑히 보시오. 그리고 내가 부신 물건값 참고하시오. 가자, 민주야. 아빤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정신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러셨어요.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셨다고요. 저는 그저 아빠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죄송하단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에게서 번갈아가며 연락이 왔어요. 제게 건물이 두 채나 있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이제야 탐이 나셨나 봐요. 몹쓸 욕심이죠. 어머니, 주적 그만 떠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도 옆에 있죠? 아드님, 당신도 마찬가지야. 추잡스럽게 굴지 말고 꺼져. 단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후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이혼 소송도 위자료를 받으며 잘 마무리되었고요. 상간녀와도 끝이 났는지 재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니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사연 보낼 기회가 있다면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사연에 빠지다 애청하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저도 사연을 보내보고 싶은 마음은 늘 굴뚝 같았으나 생각으로 하는 거랑 막상 진짜 글로 써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냥 눌러두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댁 사연에서 등장한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겪었던 일화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영상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글쓰기 작업과는 영 거리가 멀었던 제 지난 인생이지만 지금만큼은 글로 먹고 사는 작가가 된 것처럼 몰두해서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연에 빠지다 측에서 잘 정리해 주실 것이라 믿고 말이죠. 어디서부터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약간 막막한데 아마 그날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거리 장을 봐서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일단 받아봤습니다. 저 성국이 오빠랑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젊은 여자 목소리가 딱 그렇게 자기소개를 해왔어요. 저는 상황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고 갑작스러우니까 네?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멍청하게 그런 반문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당황한 저와는 다르게 상대 측은 아주 차분하다 못해 침착하였죠. 아휴,
왜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저요, 그쪽 남편 김성국이랑 만나는 여자라고요, 제가.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내뱉어진 그 대목을 듣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의 모든 것은 영원함으로 남아서 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박제되었습니다. 그날의 흐릿했던 날씨며 조금 습했던 롯데마트의 주차장. 제가 차 옆에서 멍하게 선 채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뒷차 주인이 옆으로 좀 비켜서라며 툴툴댔던 그것까지도. 저는 정말 어제 일이 아니라 마치 오늘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참담함으로 눈을 질끈 감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는 휴대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제가 간신히 받아쳤어요. 요즘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거가 성행한다고 주의하라고 대대적으로 말들을 하던데 그런 건가 보죠? 제 남편 팔아서 결국은 돈 내놓으라는 얘기로 갈 거죠? 정말 할 일 더럽게 없으신가 보네요. 저 이런 거에 안 속습니다. 번지수 잘못 짚으셨어요. 지금에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유명한 걸 넘어서서 전 세대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범죄 행위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등장해서 슬슬 퍼져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함으로 백지가 된 머릿속으로도 그걸 떠올려냈던 것이죠. 아하, 이게 바로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구나 싶어서요. 그런데요, 전화 상대가 갑자기 웃더라고요. 막 웃었어요. 상황을 부정하고 있는 제가 가짜않고 가소롭다는 듯이 말입니다. 안 믿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러우셨을 테죠? 전화 끊고 바로 증거 보내드릴게요. 연락은 다음에 다시. 그쪽이 생각 정리되실 때 하기로 해요, 우리. 증거요? 증거는 무슨 증거? 야, 이 사기꾼아. 아주 태연하게 말을 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린 상대. 제 머릿속에는 우리라는 그 단어가 주는 불쾌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라뇨? 언제 봤다고, 언제 알았다고 대뜸 우리래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진짜 기분 나쁘네요. 저는 차에 들어앉아서는 시동도 못 걸고 휴대폰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라는 게 도착할까 봐서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 에이,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거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동을 걸고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마트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곧바로 띠링 하고 문자 도착 알림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정말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 들었어요. 신호에 걸렸을 때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막히면 입에서 똑바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 8차선 도로 위에서 제가 정차 중에 확인한 문자는 웬 여자랑 제 남편이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연달아 문자가 계속 도착했어요. 입술을 쭉 맞추면서 찍은 사진, 카메라를 보며 사이좋게 윙크를 한 사진,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 심지어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사진 파일로 저에게 전송이 되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진짜로 안 돼? 다시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야? 내일은 마누라 감시망 피하기 힘든 날. 레이더 막 무서워. 미안해. 나 너무 속상하다. 나는 내일도 오빠 보고 싶은데. 오빠는 내가 좋아? 아니면 그 마누라가 좋아? 당연히 너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문제를 굳이 왜 물어? 빵! 저를 향해 울리는 클락션 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진작 초록불로 바뀌었음에도 저는 멍하게 휴대폰만 붙은 채였고 보다 못한 뒷차가 빵빵거리다가 저를 추월해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떤 정신으로 운전해서 집까지 갔는가 이건 기억하지도 못하고 미스터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친정아빠가 바람을 피셔서 가정이 깨어진 집안의 딸이었어요. 2번 바람을 피셔서 친정엄마한테 걸리셨습니다.
결국 별거에 들어가셨고 저 결혼하자마자 이혼하셨어요. 원래 더 일찍 이혼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딸이 결혼할 상대가 있다는데 그거 씩 올리는 것까지는 원만하게 다 보고 갈라서 자고 두 분이서 합의를 하셨던 겁니다. 별거를 시작하신 이후로 친정엄마도 새로운 상대를 만나셨고요. 그 상대분이 원래 대만에서 요식업을 하시던 분인데 한국에 나와 계실 때 지인의 소개로 친정엄마를 만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결혼하고 부모님 이혼 도장 찍은 후에 친정엄마는 그분을 따라 대만으로 가셨습니다. 당연히 집안 상황상 저는 친정아빠보다는 친정엄마와 훨씬 더 유대감이 깊었으며 가까웠어요. 친정아빠는 당신의 가정을 두고 뻔뻔하게 바람을 피셨던 분이셨으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더욱 남편이 일으킨 작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도요. 저희 친정의 일화를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바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바람을 피웠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밥을 하면서도 멍하니 천장 보기를 한번, 상을 차려놓다가도 다시 멍하게 한숨 쉬기를 한번, 그러면서 퇴근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남편의 회사로 쳐들어가거나 전화를 때려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진위 여부를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남편에게 그럴싸한 변명을 만들 시간을 벌어주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하고자 했죠. 제가 아무 방어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여자의 연락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여보, 나왔어. 오늘 찌개 끓였나 봐. 맛있는 냄새가 나네. 자기가 좋아하는 조합으로 차렸어.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같이 먹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와, 김도 있네. 저녁상 완전 밥도둑이다, 밥도둑. 얼른 옷 갈아입고 밥 먹어야지. 남편이 왔는데 이상하게 바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것에도 크게 기뻐하고 잘 웃는 제 남편인데 어째서 그런 바람을 피웠을까 싶었어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건 아니려나 하는 신라 같은 희망마저 솟았습니다. 마주 앉아서 밥 먹는데 이게 지금 음식을 씹는 건지 마는 건지 맛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보고 어디 아프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렸습니다. 저희 남편 저보다 술이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음주 가무를 즐기지 않는 스타일이었고요. 회사 일도 항상 바쁜 편이었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제 남편은 바람을 필 군번이 안 되고 그럴 건덕지조차 없는 안전지대라고 말이에요.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숟가락 내려놓고 이마를 짚고 있으니까 뒷정리랑 설거지랑 다 자기가 하겠다고 안절부절하더라고요. 그러라 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멍하게 있었습니다. 정리 다 끝낸 남편이 부엌에서 나오길래 이리 와보라고 그랬죠. 심호흡 한 번 하고 나서 제 휴대폰으로 도착한 그 만행들을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저녁장 다 보고 나오는데 웬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어. 그런 것들을 나한테 보내오더라.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고 저는 꿋꿋하게 말했어요. 말해. 지금 이것들 다 뭐야? 이 상황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말해봐. 말을 해보라고. 그러자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제가 간신히 쥐고 있던 이성의 끈도 떨어져 버렸죠. 울음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습니다. 정신 놓고 엉엉 울면서 제 앞에 무릎 꿇은 남편의 어깨를 마구 때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거리를 내놓았어요. 사실은 나 우리 미은이 떠나고 방황 많이 했었어. 그러다가 만난 여자야. 맑은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매력을 느꼈나 봐. 그래서 끌렸어. 그런데 그뿐이야. 그게 다야. 내가 미쳤던 것 같아. 미쳐서 한눈을 팔았어. 당연히 미친 거지. 제정신으로는 못 그러지. 너만 우리 딸 잃었니? 나도 잃었어, 나도. 저는 그렇게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에 뱃속에 품고 있었던 생명이었죠. 그때가 임신 초기였네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저희 딸은 많이 아팠습니다. 아기가 아프니까 일상 자체가 안 돌아갔어요. 희망 고문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죠. 아기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할 거란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끝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팠을 제 배로 낳은 딸 미윤이는 4살 생일을 꼭 일주일 앞두고 작은 별이 되었습니다. 생일날에 뭘 하면 좋을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선물까지 준비해놨었고요. 미윤이가 고단하기만 했던 짧은 생을 마친 이후로 저도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 그 고민으로 몇 시간씩 허비했어요. 그런 인고의 과정을 겪으며 찾게 된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남편은 저랑 똑같이 힘들었는데 왜 남편은 그걸 불륜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고통을 이겨냈다는 겁니까? 나는 너를 배신한 적은 없어, 맹세코. 그 여자는 나에게 잠시 스쳐 불어가는 바람이야. 지나가면 끝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잠깐의 바람이야.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호소했습니다.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바람을 피운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배신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저는 뭐 어쩌란 말인가요? 그날은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남편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깨질 지경이더라고요. 거듭 저에게 용서를 빌던 남편은 안방에 안 들어오고 거실 소파에서 잤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비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진짜 사랑은 저뿐이라는 남편의 말, 그 간절한 표정, 눈물, 믿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눈 딱 감으면 우리 부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만 보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랑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오빠를 놔주시면 안 될까요?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 유지해봤자 비참해지기만 할 뿐이에요. 그 여자, 정신 나간 상간녀가 보내온 문자들을 보면 기도 안 찼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상간녀가 독단적으로 저한테 둘 관계를 폭로한 거래요. 남편은 저한테 둘 관계를 밝힐 생각 따윈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확실히 상간녀를 정리할 거라고 했고 저는 상간녀의 번호를 아예 차단했어요. 자꾸 연락이 오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지냈고요. 저는 그렇게 흐지부지 상간녀가 터뜨린 남편의 불륜 사건이 막을 내리는 거라고 짐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그날따라 불길하게 들렸던 띵동 소리가 저에게 무언의 신호를 주었던 건가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불시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상하게 기분이 싸해져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불쑥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기는 너 있을 시간인 거 내가 귀신같이 알고 와봤다. 거기 정수기에서 냉수 한 잔 받아와라. 별로 더운 날씨도 아니었건만 시어머니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자마자 손부채질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눈치를 살피면서 시어머니께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냉수를 왈칵 들이키셨죠. 그리고 빈 컵을 건네봤던 순간 너 우리 성국이한테 만나는 여자 있다는 거 알았다면서? 시어머니의 싸늘한 말투에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의 불륜 이야기를 듣게 되다뇨. 인과관계가 도저히 예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스스로 양심에 찔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불륜 사실을 이실직고 한 것이라고 짐작을 했어요. 그걸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놀란 나머지 저에게 달려오신 것 같았고요. 네. 불미스러운 일이라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 일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되었어요. 저희가 부부로서 앞길을 잘 헤쳐나가야죠.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탈 없을 정도로만 말이죠.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시어머니께서 피식 웃으셨어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애가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아니? 외모부터 성격까지 너랑은 상대가 안 돼. 비교하면 그쪽에다 신뢰라고. 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하! 내가 앞뒤 잘 것 없이 거두절미하고 내 심정 가감 없이 어디 너한테 말을 해보마. 나는 내 며느리가 그 애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저도 모르게 손에서 컵을 놓쳤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다행히 깨지지 않고 거실 바닥을 굴러갔어요. 설마 어머니께서 그 여자를 아시기라도 한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그래, 알다마다. 우리 성국이한테 웬 여자가 생겼나 싶어서 노심초사했더만. 아니 이게 웬걸? 떨어뜨려야 할 혹이 아니라 복주머니가 따로 없더구나. 저는 충격으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것 정도로는 그때의 제 기분,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뒤통수가 얼얼했네요. 사람 뒤통수 치는 데는 가지각색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제대로 체감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진작 그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 상간녀와 따로 만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동갑내기 부부였던 저랑 남편보다 4살 어렸던 상간녀였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도 마음에 드신대요. 그리고 제가 키가 좀 큰 편이라서 남편이랑 키 차이가 거의 안 났어요. 그런데 상간녀는 반대로 아담한 편이었더군요. 여리여리해서 귀엽고 여성스럽고 새댁 같은 느낌이 난대요. 저한테서는 못 느끼셨던 그런 분위기를 상간녀한테서는 느끼셨대요. 저는 그냥 말을 해야 할 상황에서만 하고 말에 살 붙이고 그러는 거 꺼리는 편이었었거든요. 저희 아픈 딸 돌보느라 피곤하고 예민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더 그렇게 되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 저랑은 다르게 상간녀는 말수가 많은 편이라서 애교스럽게 보이더래요. 날씨가 어땠니? 연예인 누구가 어땠니? 옷이 뭐가 더 예쁘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먼저 꺼내는 모습이 그렇게나 살가웠다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결정적으로 그 애는 얼굴에 그늘이 없어. 집에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사랑만 받고 자란 애야. 부모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중에 이혼한 경우가 한 집도 없다더라. 어르신까지 다 통틀어봐도 아픈 사람 하나가 없대. 유전자가 아주 타고났지. 한 집 건너 병자가 있는 너네 집하고는 근본 자체가 다르더만 근본이. 저보다 여러모로 밝아서 그 상간녀가 더 좋다고 하셨어요.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이 며느리라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나는 너에 대한 거라면 다 싫어. 결혼하자마자 부모 이혼? 그게 사기친 게 아니면 뭐니? 우리 집안이 너는 그렇게 우스웠니? 부모 불화 있는 거 쏙 빼놓고 가증스럽게 숨기고서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게다가 애 빨리 들어서서 낳았으면 이왕지사 건강하게 잘 키울 것이지. 아픈 애를 낳아서 몇 년을 거기 매달려가지고 난리 바가지를 피워대더니 애는 떠났고 아주 기도 안 찬다. 그나마 딸 낳아서 덜 아까웠네. 덜 아까워요? 제가 아들 아니고 딸 낳아서 그 아이가 죽은 게 덜 아깝다고 지금 그러신 거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손녀였어요. 아우 시끄러. 너는 이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야. 늘상 우중충한 얼굴에다가 걸핏하면 따져들긴 하고 어디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신다고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닌 게 되나요? 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자꾸 늘어놓으세요? 저희 부부의 일이에요. 오롯이 저희 두 사람의 영역이라고요. 어머니께서 마음에 든다 어쩐다 하시면서 끼어드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여운 제 딸이 생각나면서 눈가가 뜨거워진 채로 눈물을 꾹 참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선 정말로 냉정하셨죠. 너만 빠지면 된다는 걸 왜 모르니?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눈치가 없는 척을 하는 거야? 내 아들이 하도 착하고 물러서 큰일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을 가장 잘 알아. 너랑 진작에 그만 살고 싶어 하더라. 나가주세요, 어머니. 당장 나가시라고요. 하, 이 요망한 것. 내 아들 등골 빨아먹고 피 빨아먹고 잘도 사는구나. 제가 요망하다고요? 진짜로 요망한 건 그 여자 아닌가요? 멀쩡히 가정 있는 사람 건드리는 게 그게 어디 제정신인가요? 저는 막무가내로 구시는 시어머니를 막무가내로 쫓아내드렸습니다. 혼자 남겨준 집안에서 한참을 화를 삭히며 울분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그날 늦은 저녁 시간부터 남편이랑 많이도 싸웠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의 만행에 대해서 따진 것이 시작이었건만 나중에 가서는 서로에게 날을 세우며 감정 상하는 말들을 내뱉고 있더군요. 예전에 속상했던 일화들, 아팠던 딸 미윤이를 돌보면서 화가 나고 실망하고 각자에게 상처를 받았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버렸어요. 할 말 못할 말 서로가 다 해버렸고 의도치 않게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만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냉전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자꾸 왔었죠. 좋은 말로 할 때 얌전히 갈라서래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이 모든 상황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을 때였죠. 남편이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면 남편은 그래도 나랑 살겠지 였었는데 저도 모르게 딱 한마디가 나갔습니다. 왜? 그 짧디 짧은 한 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왜?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그 한 글자 앞에서 침묵을 지키더군요. 이윽고 한숨과 함께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저는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희진이가, 아니 그 여자가 그러니까 임신을 했어. 이틀 전에 알게 됐어. 연락이 왔어 나한테. 자기가 그 임신 6주라고. 남편은 상간녀와 그 배 안에 든 생명을 책임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이혼 좀 꼭 좀 부탁한다면서 무슨 보험 들어달라는 보험 설계사도 아니고 꼭 그런 투로 말을 하더군요. 간절한 애청이니까 꼭 좀 들어달래요. 저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됐대요. 그쪽은 책임져주고 싶고 나는 책임이란 영역 밖의 존재이고 뭐 그런 거야?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는데. 아휴, 너는 나랑 이혼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네가 일을 쉬어서 그렇지 너 능력 괜찮은 여자야. 사회생활도 잘하고 먼저 간 우리 미윤이한테도 좋은 엄마였고. 그런데 내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는 사정이 달라. 달라? 뭐가 다른데? 상간녀가 사생아 임신한 건데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건데? 어? 내가 자기랑 결혼 안 해주면 자기는 뱃속 아이 감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 고작 자그마한 태아이긴 해도 생명이잖아. 내 자식이잖아. 어떻게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나는 그 생명을 지켜주고 싶어. 너무 기가 막혀서 제 혀가 굳어버리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남편을 쳐다봐 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는 것처럼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우리 이 집 대신에 너 줄게. 기껏 한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내 남자, 내 남편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싶은 게 그 순간에 제대로 실감이 났다고나 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딱 그 순간에 너랑 나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융자 있는 집 주면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 마냥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네. 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그거라서 그래서 그거라도 해주겠다는 거잖아. 모르겠어? 유책 배우자 주제에 자꾸 자기 자신을 무슨 뒤늦게 세계의 사랑을 하느라 비운의 남자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마. 솔직히 보기 역겹고 진짜 속이 거북해져. 남편이 할 말을 잃고 멍청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존재에게 애써 남겨두었던 정이라는 이름의 감정마저 싸늘히 식은 다음 증발해버리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솔직해져 봐. 내가 질렸다고. 그 여자 몰래 만나는 동안 짜릿해 죽는 줄 알았다고. 어머니랑 셋이 같이 편먹고 다 우롱한 거라고. 그냥 가감없이 말이나 어디 한번 해보란 말이야. 하, 정말 웃겨. 나를 배신한 적 없다고 그 주둥이로 개소리를 짓거렸을 때부터 네가 이런 위선자인 것을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믿고 싶어서 내가 혼자 발버둥 치고 있었네. 너는 나 보면서 내 꼴이 우스웠겠다? 희망 고문으로 허덕이는 나 보면서 그동안 많이 즐거웠니? 저는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식어버린 상대에게 그 어떤 감정도 쏟아붓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 같네요. 남편은 모멸감을 느꼈단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정말로 모멸감을 느낀 건 제 쪽이었는데 끝까지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상간녀에게 가야 하는 비련의 남자인 척하는 게 우스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웠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순간에 내 예쁜 딸이 자기 아빠가 저런 추악한 면모를 가진 사람인 걸 알아서 그 밑에서 크기 싫어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던 거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더라 이 말입니다.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혼하기로 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이혼해주지 말까? 이혼해줄 듯 말 듯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상간녀의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어버릴까? 어쩌면 아빠 없는 아이로 평생을 살게 할 수도 있겠지. 사실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고요. 그런데 제 앞으로의 인생, 제 시간을 갉아먹고 싶지 않았어요. 배신감으로 시간이 갈수록 추악해지면서 증오만 남은 저의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던 거예요. 우선은 집부터 받아냈습니다. 그게 먼저였으니까요. 그걸 준다고 또 덥석 받겠다고 했니? 지금까지 지가 내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오만 피해나 끼쳤지. 우라질 것이 아주 끝까지 거지 같구나. 거지 근성이 천성이 박혀있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셨을 때 저는 그냥 힘 빠진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어차피 저는 집을 받아낼 작정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원하는 이혼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셔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죠. 어머니, 별별 사안에 열과 성을 쏟으시는 모습 정말 한결같으시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사세요. 비록 긴 기간은 아니었으나 어머니의 며느리로 사는 동안 참 기분 더러울 때 많았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낯빛 하나 안 바꾸고 되려 온화하기까지 한 표정과 말투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볼만하게 변하더군요. 이거 말하는 꼬라지 봐라. 맹랑하고 되바라진 것 같으니 너 같은 것을 내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이고 선택이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 집을 바득바득 우겨서 받아내려고 할까. 이 집을 못 가지면 먹고 살 능력 하나가 없는 게지. 하여간에 기생충 아니랄까 봐. 어머니, 제가 미윤이 아픈 것 때문에 일을 놓게 돼서 그랬던 것뿐이지. 저 나름 직장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께서도 그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거 언제적 이야기를 들먹이고 있어. 너 이혼하고 어디 무슨 일 하면서 사는지 내가 한번 보자. 분명히 무슨 변변치 않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나 한다고 그러겠지. 뻔해.
빈정거리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이 이혼으로 눈앞의 존재를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커다란 위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속이 꽤 쓰렸었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낸다는 사실이 행복하게 다가와서 그것만은 참 좋더군요. 그렇게 결혼했던 당시에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여 관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끝이 이렇게 추악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나는 없어. 마지막 인사는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전 남편은 미안하다는 소리를 웅얼거리면서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면이었죠. 저는 이혼 후에 우선 그 집부터 처분하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 집을 처분하고 저 혼자 편히 지낼 수 있는 아담하고도 아늑한 집을 따로 구했습니다. 죽음의 지체나 망설임도 없이 속전속결로 움직였어요. 저는 새로운 집에서 저만의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일을 구했습니다. 갑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 그 나름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간단한 일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저랑 오래 알고 지냈던 분께서 작은 사무실을 차리셨는데 일감을 저에게 일부 나누어 주셨죠. 다사다난한 과정을 겪긴 했으나 혼자 지내는 것도 조용하고 마음 편하고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술에 취해서 지내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는 달리 제 일상도 나름 바쁘게 돌아갔고 그 안에서 보이는 안정감이 존재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제가 원하는 식단 관리도 저 혼자 하니까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일상을 지내던 어느 날이었죠. 문자가 와서 보니까는 전 시어머니, 아니 그렇게 칭하기 싫으니까 여기서부턴 그냥 할머니라고 적겠습니다. 못된 할머니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너 알바나 하고 지낸다면서?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소식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무시할까 하다가 혹시 무슨 건수가 있어서 문자를 보내신 건가 싶어서 대충 답을 보냈습니다. 그냥저냥 지내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말이죠. 그랬더니만 너 그 꼬라지로 살 줄 알았다. 내가 그랬지? 내 말이 맞지? 생각해보니까 네가 불쌍한 것도 같아서 안쓰럽더라. 주말에 할 일 없으면 와서 하객 알바나 해라. 몇 푼 쥐어주마. 이런 내용과 함께 웬 모바일 청첩장이 날아드는 것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전 남편과 상간녀의 결혼식이 그 주말이었습니다. 그 청첩장을 저한테 보내다니요. 저는 제 소식을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제가 제 SNS 계정에 저의 근황을 사진이랑 같이 매일 올렸었거든요. 그걸 상간녀가 보고서는 할머니한테 말했던 겁니다. 저는 맘 편하게 알바 중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조로 가볍게 적었던 것인데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은 제 처지를 오해하고 비웃었던 것이죠. 그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하객 알바 운운하면서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다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애써 참아오고 억눌러오고 모른 척했던 제 안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제 계정을 방문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게시물을 누른 사람의 아이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한마디로 방명록이 자동으로 남겨진다고나 할까요? 일부러 게시물을 올려서 유인한 저는 그걸 본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고 마침내 상간녀의 계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무슨 글들을 올리나 봤더니 결혼 자랑을 엄청 해놨더라고요. 근데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상간녀가 올린 게시물마다 누가 그래놓고 결혼? 양심에 안 찔리냐? 이런 댓글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상간녀를 잘 아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하던 저는 그 사람의 계정에 가서 채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윽고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를 지나치게 갖추며 저는 상하이는 물론 신발까지 검은색으로 맞춰 입고 갔습니다. 너무 검은색이라 눈에 띄었죠. 전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 할머니, 오란다고 진짜 왔네? 악독한 것, 넹. 저를 보면서 혀를 차시는 것 제가 다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눈인사를 보내주었죠. 전 남편은 예식이 시작된 후에도 표정 관리를 못하더군요. 그것만으로도 고소했어요. 하지만 정말 고소한 건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죠. 혼전 임신을 한 새 신부, 상간녀가 부케로 배를 가리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불륜 커플 주제에 감히 결혼식을 열다니 저는 분노의 웃음을 지으며 축가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축가 순서는 상간녀의 여자 지인 3명이었는데요.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 서는 순간 맹세합니다. 제가 지금 맹세코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장에는 출처 모를 남자의 목소리가 커다랗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두리번거리다가 사회자석에 있는 저를 발견했죠.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전 남편의 지인은 제 부탁에 따라 자리를 비킨 뒤였습니다. 전 남편의 불륜 문제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사회 볼 사람이 정말 너밖에 없다는 간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회를 보고 있었던 지인이었습니다. 저와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부탁을 할 수 있었죠. 저는 당황한 사람들을 보며 사회자 마이크에 대고 다시금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걔랑 저랑 원래 오래 만난 사이예요. 그런데 제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불륜이라 떳떳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진짜 운명적인 사랑은 걔라고 생각해서 이혼했습니다. 걔가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면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쳤던 거였죠. 웃긴 건 그 상대도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걔는 저를 이혼시킨 것처럼 그 남자도 이혼을 시켰습니다. 임신을 무기로 말이에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상간녀가 올린 게시물마다 댓글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통화를 하자고 했고 내용을 녹음해놨었던 거예요.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이제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상간녀는 배를 가리는 것도 잊은 채 부케를 쥔 손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표정이 넉나가 있었어요. 엄청난 돌발 상황에 분노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녹음본에서 흘러나왔어요. 제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걔가 임신한 애 제 아이입니다. 결혼한다는 그 남자가 아니라 제 아이라고요. 식장에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축가를 부르러 나왔던 상간녀의 지인들은 혐오스럽다는 눈길을 던지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객들도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술렁거렸고요. 할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가는 길에 저거 잡아!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상간녀 가족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를 봤던 지인이랑 전 남편과의 어쩔 수 없는 이해관계 때문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제가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들 저랑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도와줘서 고맙다는 눈인사를 그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것밖에 없었네요. 그중 한 사람에게서 그날 저녁에 문자를 받았어요. 결혼식 완전히 망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이죠. 여차저차 과정이 또 있긴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식을 망친 대가를 치르진 않았고요. 무탈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상간녀는 우선 같이 살았습니다. 혼인신고 없이요. 결국 그 뱃속의 아이는 정말로 딴 남자의 핏줄이었다는 걸로 나중에 밝혀져서 갈라섰어요. 전 남편이 술에 취해서 혀가 잔뜩 꼬인 채로 엉엉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빈 적도 있었고요. 그 할머니가 저를 불시에 찾아와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도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겠니? 상상조차 못했으니 내가 그랬겠지.
그 상황에서도 왜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즘은 전 남편이 저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그랬죠. 누구시죠? 이 할머니가 치매가 오셨나? 왜 생판 남한테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리 빠져서 입만 뻐끔뻐끔 하시곤 차마 저를 붙잡지도 못하시고 더 이상 어떤 말씀도 못하시는 모습이 참 우습고도 기분 묘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이 잘 풀려서 돈도 안정적으로 벌게 되었고 연하 남자친구 만나서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날수록 신뢰가 쌓여서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예 한국에 나와서 지내게 되셨어요. 확실히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다른 여자랑 재혼한다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 들어보니 파혼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혼자 지낸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왠지 요양원을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요양원에 들어가게 돼서 이것저것 상담을 받았다는 후문을 분명 접했었거든요. 지금쯤 요양원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정정하실 연세이신데 너무 심보를 아무렇게나 쓰셔서 그리 되신 걸까 하는 짐작이 듭니다.